뉴스.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락된 걸로 보이지만 향후에 조국 혁신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또 합당 논란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포함해서 핵심 정치 현안까지 얘기 나눠봅니다. 박홍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홍근 의원님 서울 중랑구 을 지역구 4선 내리 당선되셨고 중진이시고요. 원내대표. 최연소 원내대표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최연소였고 당시 가장 또 최장수 가장 오래 했죠. 그러니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2년 근처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예, 예. 마지막 한 달 남겨두고 그렇죠. 원내대표가 됐고 이미 대선 진 상태에서 네. 그리고 윤석열 그 정권 들어서서 12개월 했어요. 도합 13개월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대선 지고 당이 갈등에 있었고 이걸 수습하면서도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체질 전환도 시켜야 되고 네. 또 윤석열 정권 첫 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반대할 수는 없지만 뭐 인사 문제나 예산까지 그러나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내야 했고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에 네.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계속 소환 수사하고 나중에는 체포동의안까지 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같이 왜냐하면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후보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막아내고 또 이 정권을 좀 견제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서울시장이 되겠다. 내가 이런 점에서 정말 다르다. 출마의 변을 한 말씀 해주세요. 서울이 지금 과거 천만 도시가 아닙니다. 이미 행정 수도의 기능도 많이 세종으로 넘어가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인구 수도 이제 930만이고 고령화되어 있죠.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자리 등으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늘 주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해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저는 서울이 이제는 시민이 높은 물가, 생활비, 뭐 집값 이런 걸로 인해서 부담이 매우 큰 지역이고요. 네. 또 도시 안전에 있어서도 이제는 노후화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안감들, 이 불안정성의 문제와 또 하나는 도시 안에서도 사실은 너무 이 시민의 삶, 자산과 소득에 따른 격차가 커졌어요. 네.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 도시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과 인프라의 격차가 심해졌거든요. 이게 이제 불균형입니다. 이런 불안정, 불평등 그리고 이 불균형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서울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네. 서울시정을 오세훈 시장처럼 이렇게 채무 많이 늘려나고 벌써 다시 세 번째 시장되고 네 번째 시장하는 사이에만 늘어난 채무가 7.9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금 채무가 25조입니다. 그게 다 지금 뭐 이런 한강 버스에 1,600~700억 그다음에 여기 노들섬에 또 앞으로 3,700억 서울 링 이런 대형 관람차 만드는데 1조 가량 이런 거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쓰지 말고 시민의 삶을 고치는 데 쓰자. 그래서 늘 이 어려운 그 아까 얘기했던 산불 속에 있는 시민의 삶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 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자, 아주 많은 사안들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양극화돼 있다 한 도시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바꾸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부동산 같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의원님 어떤 해법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고 출판 기념회까지 가졌습니다. 네, 네. 거기에는 당연히 이 산불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주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주거 정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질 좋은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고 신속히 그리고 또 충분히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 때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서울에 지금 1인 2인 가구가 합해서 65%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 저도 1인 가구가 41~2%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그렇게 사는 가구의 형태가 많아졌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너무 현격하기 때문에 최근 대통령께서 계속 공급에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6만 호 수도권 그중에 3만 2천 호가 서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급 절벽 시기에 그렇게 공공이 우선 빨리 집을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이고요. 근데 정부가 발표한 거에 저는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공원도 국가공원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심권에 그런 금싸라기 땅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활용해야 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거기에 한 20-30%만 활용해도 저는 2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통령처럼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좀 더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놓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매물 잔금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급 절벽 시기가 앞으로도 지금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만 5천 호가 적정 공급량이었는데 네. 실제 공급은 3만 9천 호 정도 됐어요. 2만 6천 호가 부족했는데 그게 작년, 올해, 내년에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도 나서서 공급을 해야 되지만 민간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 이런 걸 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가장 많은 공급은 민간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게끔 이것을 좀 더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법안도 좀 많이 내놨고 네. 또 적정 규모 이하는 구청에다 좀 인허가권을 넘기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소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이 속도가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센티브도 저는 제공해야 한다 봅니다. 네. 그래서 각종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부담금을 줄여주고 그리고 속도를 더 내게 해서 민간도 좀 더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제 공급 확대한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걸 좀 풀게 시장이 네. 풀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세제를 건드리는 이런 부분들 뭐 필요하다면 아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도 지금 시기라도 어쨌든 건드릴 건 건드려야 된다고 보세요. 세제 부분.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께서 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부양하려고 네. 여러 가지 세제 감면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의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중과 더 추가적으로 부과했던 것을 그동안 계속 연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5월 9일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네.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동안의 그런 과도한 혜택을 이제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새로 갑자기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시장도 잘못하면은 일본처럼 따라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오늘 어떤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 그렇게 오래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피크다. 그리고 이 부동산 통해서 마치 이것을 이런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선거 때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셨죠. 네. 지금도 그런 것처럼 과다하게 감면 정책을 했던 것을 지금 새롭게 무슨 징벌적 가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재산세나 이런 거 종부세 관련해서 무슨 다시 이 과세 관련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보유세도 그렇고 지금 양도세 관련해서도 이 기존에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원칙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뿐이지 새로운 제안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자, 부동산 얘기는 한 그 정도까지 듣고요. 당내 현안 조금 살펴볼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전 합당 추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합당 추진 놓고 당내 갈등 극심했고 지도부부터 막 파열음이 엄청났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지난 3주 예. 엄청난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 특히 지자들 같은 경우에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왔어요. 예. 저도 평소 원내대표 출신이라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의원총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 만남을 통해서 제가 조정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당이 더 큰 혼란과 갈등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번에. 예. 빠져들겠다 싶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몇 번 냈습니다. 빨리 수습을 해줘야겠다. 빨리 출구를 만들어줘야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낸 거고요. 어제 이제 그동안 선수별 모임에 거쳐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 이제 정청래 대표와 그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어제 이제 그 회의를 열어서 밤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네. 결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당 대표의 그런 이제 결단이 있었던 만큼 이제 반대해온 분들도 일단은 그걸 좀 존중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갈등을 겪었고 큰 진통 겪었으니까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로 나아가자.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꽤 큰 사안이었던 만큼 조금 되돌아볼게요. 네. 자,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 드라이브였다. 최고위원들조차 전혀 그 전에 모르고 뭐 최고위원 회의 공개되기 전에 뭐 한 20분 전에 들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중대한 사안을 왜 그렇게 좀 급하게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을 했다고 보세요, 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관련해서 글을 쓴 게 이거였습니다. 네.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그다음에 취임 방식도 안 좋았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언급한 것도 잘못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에 트리플 호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너무 잘하셨고 코스피 5천 처음으로 찍었고 그다음에 내란이라고 법적 어떤 성격 규정이 처음으로 나왔고 그런 상황인데 이 제안하면서 마치 이게 다 덮이고 산물을 끼얹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안이 또 처음도 아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자기는 반대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작년 그 8월부터 조국 대표한테 제안을 해왔고 여러 번 의견을 교환했고 발표 전날 이제 긍정적인 그 답변이 와서 그래서 발표 이렇게 하겠다라고까지 네. 서로 약속을 했던 것인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반대가 심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정청래 대표께서 그것도 당의 최고 책임자인데 좀 더 이런 그 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하지 못한 이 부분, 네. 그다음에 본인이 좀 이 일을 좀 급하고 좀 거칠게 풀었던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살폈어야 했다. 지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네. 갖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누군들 다 지방선거에 도움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뭐 명분이 충분하다고 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합당 제안의 어떤 그런 타이밍 시점이라든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격 발표한 거라든가 또 대통령 거론한 거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많았지만은 네네. 이제 논쟁이 되니까 그러면 합당의 명분이 있냐? 합당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게 실익이 있냐? 이렇게 좀 논쟁이 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본인이 좀 사과는 했죠. 좀 더 빨리 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 두 번째 명분과 또 국정 운영 전략에 도움되냐 이래서는 저만 해도 이렇게 보거든요. 네.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태동된 겁니까? 그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하시면서 저한테 워낙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또 시민사회나 야당하고 관계를 잘 네네. 풀어왔으니까 그 후속적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 재선은 몇 분을 모시고 같이 팀을 짜서 네. 했던 게 이제 소위 그런 비례연합정당과 관련된 협상이었고 비공개. 그래서 이 순번과 그다음에 인원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태동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태동된 거예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입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 정계 개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논란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원칙의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 네.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최근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이 다당제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한 분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입법 취지에 반하면서도 건강한 연합 정치에 좀 반하지 않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한편에서 있었고요. 이게 원칙의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특히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운동장을 국민의힘이 지금 스스로 엄청난 분란에 그다음에 더 구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절호의 이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런 중도 보수층까지 우리가 껴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세빙선 역할을 잘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이 얘기하지 못하는 더 좀 원칙적이고 진보적인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러면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국정 운영에 훨씬 더 연합 정치 성격도 있지만은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합당을 제안한 것은 너무 좀 정치공학적 접근 아니냐, 지방선거에 도움되냐 안 되냐 이런 측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나 어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국정 운영 전략이 도움되냐 안 되냐의 문제도 아니고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될까 안 될까. 그런데 그것도 막상 논의를 해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의심도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혹시 본인의 어떤 정치공학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의심까지 나오니까 이제 신뢰 문제까지 발생을 한 거죠. 저는 정치는 누구나 권력 네. 지향성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저도 많이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이걸 본인이 주도해서 잘 성사시키면 본인에게 도움이 뭐 될지 또 당에 특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지 이걸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저는 그 목적만으로 이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이 공당 특히 여당의 이제 당 대표 아닙니까? 예. 저는 또 역으로 여러 이번에 뭐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또 공개 설전도 벌였던 우리 최고위원들도 계시고 네. 또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뭐 분들이 소위 기획설 뭐 이런 뭐 음모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저는 너무나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 일은 얼마만큼 이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했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이 첫 단추를 잘못 깬 데다가 네. 그다음에 이걸 계속 본인이 이제 당원 주권 정당이다 보니까 당원들의 의견까지 다 듣겠다고 하고 또 뭔가 노두법이 그려진 문건이 공개되니까 더 이제 의혹을 샀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인의 진위는 이미 이제 합당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이미 우리가 알았지만 그런 자기가 처음 잘못 풀었고 그다음에 이게 실익이 있냐 없냐의 측면에서도 그런 원칙과 명분뿐만 아니라 실익이 있냐 없냐의 측면에서도 다른 분석이 많다. 예를 들어 네. 조국혁신당하고 하면은 가령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부울경과 서울에서 네. 이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조사 수치로 제가 확인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20, 30대 청년들에게 안 좋다. 또 여성들에게 안 좋다.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보니까 갈수록 합당에 대해서 부정 의견이 막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익 측면에서도 저희는 안 좋다고 본 건데 왜 그게 지방선거에 도움된다고 판단하냐. 네. 그런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건강하게 논쟁하면서 이제 결국은 어제 보러 제가 최종 정리를 한 것이죠. 네. 자, 아까 음모론 뭐 좀 부풀려진 얘기도 많다 했는데 뭐 공교롭게도 뭐 네. 의도했건 안 했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기 좀 중요한 순간에 정청래 대표라든지 아니면 법사위라든지 여기서 조금 씬 스틸러라 그러죠. 그 장면을 네. 시선을 빼앗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 그거는 부풀려진 거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네네. 큰데 뭐 차기 당권위에서 좀 정지 작업에 나선 정청래 대표를 반정청래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친 세력이 제동을 걸었다.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도전했다가 제압당했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그 과도한 저는 그런 이제 분석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물론 그 안에 그런 계기와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반대 반발에 직면한 게 그런 어떤 권력투쟁적 성격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됐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이제 과도하다 이렇게 표현한 네네. 거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박찬대 대표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 경선 과정에서 뭔가 좀 앙금이 남아 있었겠죠. 그 지층들 안에서도.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발표 아까 얘기했던 시점이나 추진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도 있었고 예. 또 그간 대통령 성과가 번번이 좀 가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걸 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뒷받침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겹겹이 그동안 쌓여서 이렇게 좀 분출한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크다 보고요. 네. 물론 차기 당대표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을 지금 그런 주요 인사들 안에서 왜 그런 생각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잘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일부라도 내재될 수 있으나 네. 더 큰 문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뭐 리더십에 뭐 조금 상처를 입었다 이거는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정 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 치르고 당도 추스르고 이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연대 및 통합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제안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약간 불편한 심기의 멘트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과 당장 이제 선거 연대 이런 것들을 또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민감한 문제고 누군가가 민주당 내에서도 또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또다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잘 네. 어떻게 만져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지혜롭게 해야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원래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칙과 명분에 과연 합당한지 네. 통합이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이렇게 통합해서 가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를 네. 저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오히려 네.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이 통합과 그다음에 이 연대와 관련해서 추진준비위원회를 이제 가동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선거 연대 부분은 그 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 합당과 무관하게. 네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는 경쟁하자.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뭐 단일화하든 연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연대 자체가 수도권에 이런 데 도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닥이 정확히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통합 관련된 이제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는 여전히 합당에 대한 논의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하는 걸로 이제 논의를 저희가 이제 그 최고위원회 결과를 언론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도 합당 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예,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그 기구는 선거 연대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추진 그 준비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부터 통합이라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네. 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명료하게 정리되면 내부의 좀 갈등은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합당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이 추진 기구에서 논의하는 거고 지금의 네. 의제는 선거 연대를 중심으로 먼저 논의한다. 그러면 안에서는 좀 반발이 더 적겠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연대에 대해서도 실익이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도부들이 지금 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내일 오찬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했고 그 전에 이제 한번 초청한 거를 안 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스포트라이트도 뭐 적지 않은데 요번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쪽에 만약에 제가 사진 기자로서 찍는다면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 뭐 양쪽이 다 관심이 가는 그 구도입니다. 사진 구도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었어요. 아마 입법 좀 속도 내달라 당부 자기 국정 운영 좀 뒷받침을 국회가 잘 해달라 이런 당부도 하실 것 같은데 입법 속도 늦다는 불만도 나타내시고 이 시점에 의원님 보시기에 요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걸 네네. 총괄하는 국정기획분과장으로 123대 국정과제, 564기 실천과제를 이제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네. 이제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800여 개의 입법적인 지원이 그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진짜 지난번에 보면은 20% 채 안 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129개 신속히 우리가 속도전을 내겠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법들이 필요한 게 많습니다. 가령 아동수당 있잖아요. 네네. 현재 그 아동수당을 연령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의 연령과 지급액을 또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수당법 같은 경우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제가 같이 정리했던 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근거 법률 개정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필수 의료 집중 지원이 그 담긴 필수 의료법이라고
버렸습니다. 네네. 이런 것도 당연히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 피눈물을 짜냈던 전세 사기 관련된 피해자 지원 네네. 관련된 법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더 보완이 필요해서 이런 법률은 진짜 시급한 민생 법안 아닙니까? 물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투자. 전략 투자와 관련된 그 법안입니다. 이게 마침 제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예. 상임위에서 할 줄 알았더니 다행히 의장 중재로 여야가 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한도 정했어요. 3월 9일까지는 이제 그 완료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3월 9일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정법이긴 하지만 공청회 간이로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지금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뭐 주말 없이 날밤 새서라도 빨리 해서 2월 중이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예. 좀 내일 저 여야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이제는 진짜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우리 힘합하자. 그리고 이런 대미 투자법 관련해서는 뭐 3월 9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 우리가 그 전까지 좀 처리하자. 이런 약속을 해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의원님 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드려야 될 질문이 민주당 의원 70명이란 얘기도 있고 80명이란 얘기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하는 모임 구성했습니다. 자, 일단 뭐 야당에서는 이거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지우기다 이러고 뭐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공소 취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 이게 재판에 가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재판이 지금 뭐 현재 이제 중계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는 것은 저도 초선 의원 어떤 분이 이제 이 문자로 연락을 주셨고 또 문서를 보내왔길래 네네. 대통령으로서 지금 최근에 어떤 검찰의 무리한 그 수사 행태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밝혀지는 걸로 보면은 진짜 무리한 수사였고 과정이었다는 게 확인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그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걸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네.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반청 무슨 모임이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그건 뭐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반청 모임이라는 관측은 그건 좀 사실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친문이다, 뭐 비명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네. 윤석열 정치검찰로부터 너무나 부당하고 이런 그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재판 불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알다시피 거기에 대장동 쌍방울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네. 핵심 지원이 바뀌었거나 허위로 또 이루어졌거나 또 이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만드는 공소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네. 처리해야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장동,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유증교사, 공직선거법 8건의 재판이 모두 중지되어 있는데 그 기소가 과연 정당했는지 이게 그대로 논란이 남아 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또 대통령 국정 수행하면서도 형사 피고인 공소로 그대로 남아있는 비정상적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과연 적법했는지 또 증거와 진술 형성 과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걸 좀 따져보자는 취지로 네. 의원들이 나선 것이죠. 저는 이건 뭐 그 국회의 정당한 이게 검찰이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견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회 정당한 견제 행위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